지금은 이제 마지막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도 뭐 한두 차례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는 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은 아니고 약간의 침체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은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살짝 빠져들면서 종국에는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에 좀 상한이 나오고 빠르면 연내 인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바이오 주식에도 좀 훈풍이 불까요?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되느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바이오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이게 왜 이제 어느 정도 크냐면 대부분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이 당장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시가총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먼 미래에 약이 나올 텐데 그 약이 언제 정도, 그리고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MS를 차지할 것이다, 마켓시어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먼 미래의 그런 현금 흐름을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율로 할인해서 지금 현가화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은 이게 워낙 멀리 있는, 예를 들어 10년, 15년 후에 현금 흐름을 땡겨오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1% 그 할인율이 올라갈 때마다 기업 가치 한 15%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거의 뭐 0%에서 3%까지 급작스럽게 올라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특히 바이오 주식도 이제 빅파마처럼 현금이 풍부한 회사는 빼고요.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기업들이 거의 한 50% 이상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요. 예, 금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주식의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보다도, 아니면 금리 인상보다도 한 6개월 정도 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그 영향은 6개월 전인 2분기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3분기 초 정도부터는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가 움직이면서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그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급작스럽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이제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정도에 바이오 주식에 좀 들어가기를 준비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 한마디로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도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로 본다 그러면 작년도 우리나라가 10월 정도에 저점을 찍고요. 그 후에 30%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그 오름폭에
반 정도를 겨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또 상승분에 대한 또 조정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금리의 인하 시점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이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미리 바이오 주식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6월에서 한 7월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충분히 진입하기에 좋은 지수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예측하는 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물가를 보면서. 그거는 내년에 만약에 처음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그 내려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라올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올라왔는데 떨어질 때는 아마 물가 지표를 충분히 보면서 천천히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떨어질 때 상당히 급작스럽게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물가라든가 금리 떨어지는 속도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 주가가 갑자기 확 오르는 건가요?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금리가 돌았다. 이런 사인이 보일 때는 바이오 주식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아직도 이제 지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그런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속도를 보고 아마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국내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모달리티 이제 어떤 약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2개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이제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입니다. 이제 바이오젠하고 이제 에이자이가 지금 만들었고 가속 승인돼서 이제 미리 이제 승인을 내준 거죠. 그리고 정식 승인이 되는 그 시점이 지금 6월 6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대로 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기존에 하나 나왔었는데 흥행을 못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그래서 이번에 레카네맙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알츠하이머 시장이 열리려면은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보험의 보험급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전에 CMS라는 미국 메디컬 관련한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 FDA에서 정식 승인을 주면은 보험급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6일에 이제 레카네맙이 정식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급여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시장, 즉 이제 경증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될 텐데요. 이제 그 시장도 서서히 열리면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업이 바이오젠이에요? 바이오젠이라는 그 회사가 아마 신경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도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알츠하이머 제품이 하나 좀 시중에 나온 거였는데 흥행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 효과나 그렇습니다. 같은 바이오젠에서 나왔었는데 아두카누맙이라는 이제 치료제였고요. 뭐 이제 치료 효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가도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시장의 이제 평가가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약가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레카네마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때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만으로 이제 보험급여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카네마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과연 이제 CMS에서 풀어주느냐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시장이 큰 거예요. 대단히 클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치료제들. 지금은 레카네마블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의 알츠하이머를 3년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고, 약간의 그런 그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극복하고 보험급여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약간 이제 시장의 우려감도 한쪽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딪히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약이라는 거는 그 이제 효능하고 또 부작용 이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더 이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거대한 시장이 이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의 그 서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는 유전자 가위로 특정한 유전자를 잘라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승인이 이것도 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크리스퍼하고 벌텍스라는 회사가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고, 관련한 필요한 그 서류는 전부 다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제출된 게 이제 4월 초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집어넣었던 서류들은 거의 이제 심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넣었던 자료들이 또 심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심사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처음으로 유전자를 잘라서 사람의 이제 원타임 이벤트로 한 번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병을 유전자 돌연변이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 유전자를 직접 건드려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의미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어떤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약 같은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꿈만 같았던 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빨리 나왔던 유전자 편집 치료제 그 임상들이 2017년부터 굉장히 본물 있듯 이제 그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산을 하면 이제 내년이면 한 7년 정도가 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이상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치료제로 가속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아마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 승인들이 건수가 좀 더더욱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의학 분야라고 하는 건가요? 바이오 분야? 바이오라고 보셔야 되고요. 생명과학이고 생명과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험이 사람 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를 오프 타겟팅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오프 타겟팅이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과학이 공학의 단계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작년에 얘기한 것도 이러한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이런 의학 기술이 바이오 의학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로 빠른 속도로 파생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지금도 이제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분야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바이오 연관 산업들의 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30%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전자 가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퀀싱하는 염기 서열을 예측해내는 그런 기술, 기반 기술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한 것들이 금리 때문에 올라오다가 살짝 좀 짓눌린 것은 있는데 이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에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부각이 되고 2017년부터 임상에 올라왔던 것들이 임상은 그 후로 계속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그 임상들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2024년부터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생선에 물고기에 이제 근육의 양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도 다 근육의 양을 조절하는 그게 다 바이오예요. 예, 바이오인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면은 그 유전자에서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그 근육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근육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단백질을 적절히 조절하는 그 단백질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물고기의 근육량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아마 고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를 직접 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그 바이오 기술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산업으로도 계속 파생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와, 그 바이오가 정말 그 산업의 중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최근에는 AI가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바이오 쪽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활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아마 향후에는 가장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가장 많이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찾는 단계부터 아니면은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고분자들끼리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들을 그 안에서 걸러내고 이걸 다시 활용해서 약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이오 관련한 의학 기술이 그게 열렸기 때문에, 기반 기술이 열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AI를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향후에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게 금리에 의해서 약간 눌렸었는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러니까 옛날처럼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후에 올라오는 속도는 훨씬 더 바이오 쪽이 빠를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의 대표적인 기업은 크리스퍼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약으로 과연 이제 FDA가 승인을 내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약 네. 종류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혜진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 알츠하이머 쪽하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 이 두 군데를 조금 집중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암 쪽이 가장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시장도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쪽, 퇴행성 뇌질환 쪽은 워낙 이제 그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임상하는 게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의 그런 구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발전도 굉장히 더뎠었는데 시장은 상당히 크고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약 네. 종류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혜진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 알츠하이머 쪽하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 이 두 군데를 조금 집중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암 쪽이 가장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시장도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쪽, 퇴행성 뇌질환 쪽은 워낙 이제 그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임상하는 게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의 그런 구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발전도 굉장히 더뎠었는데 시장은 상당히 크고,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에서도 좀 관심 갖고 있으신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편집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임상 이제 한 개는 이제 진입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또 한 개도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약간 이제 임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요 특허 관련한 분쟁도 살짝 좀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간 이제 좀 꼬였고 이제 뭐 CBC라든가 브로드 그 다음에 툴젠 이렇게 3자가 이제 저촉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었는데 미국의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체죠. 기업은 아니고 연구 단체죠. 그래서 이 세 곳이 이제 특허를 가장 이제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한 걸 가지고 진핵세포,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진핵세포에 가장 먼저 이제 성공을 했다.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발명을 했는가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CBC하고 브로드가 요 이제 저촉 심사하고는 별도로 또 둘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상소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저촉 심사를 이 3자 간의 저촉 심사는 요 둘 간의 소송 결과를 보고 항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이 임상도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저촉 심사도 좀 특허 관련한 저촉 심사도 늦어지면서 다소 이제 좀 주가도 상당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하고의 그런 좀 불화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점들은 좀 경영진이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모달리티로는 ADC가 과연 이제 단연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그 미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ADC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아주 좋은 치료제, 그러니까 향후에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치료제도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젠이라는 회사를 요번에 430억 달러, 거의 우리나라 돈 한 50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누가요? 화이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자라 그러면은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고요. 코로나 백신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그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이 시젠이라는 회사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시젠이 우리나라 시젠 그거 아니죠?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한 그런 물질이고요. ADC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레고캠 바이오가 같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도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업체고요. 작년 말에 이제 그 빅파마하고도 기술 수출이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자체적인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경영상의 그런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자체적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이제 한 2개 정도를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물질들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 수출한 물질들이 이제 포순이라는 중국 회사에서는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일단 들어간 회사로서 좀 가치도 이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그 다음에 기술 수출한 경험, 그
그 다음에 뭐 또 회사의 그런 이제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네. 투자할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손꼽힐 만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ADC 하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 RNA 관련한 회사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iRNA 하는 올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을 치료하는 임상 2상 단계이고 아마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임상 2A상의 비대흉터 치료제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탑라인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 유의미하게 이제 나왔는데 임상적으로 얼마나 이제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느끼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그 이제 약물이 효능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상태고 대신 향후에 이제 얼마나 그거 이제 임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빅파마나 아니면은 그런 글로벌 파마한테 이 물질을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O 하는 회사들 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들의 그런 큰 그림을 보면은 둘 다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그런 쪽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걸 올라오는 속도가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기준으로 봐서는 한 3년 전부터는 올라오는 속도가 매출액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더뎌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 회장께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가 아니면 케미컬 쪽 그리고 신약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개발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2030년에는 이런 그 신약 부문에선 거의 지금 미미한데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M&A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조 단위의 아주 과감한 M&A를 하겠다라는 방향을 분명히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 제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을 M&A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던 그런 사업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쪽에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뚝심 있게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끌고 나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그런 경영진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정말 긴 안목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 긴 안목에서 판단을 하고 해 가야겠다라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고요. 사공장에 이어서 또 사공장이 이제 가동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매출액도 빨리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1분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공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활발하게 수주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2026, 7년까지 계속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사공장이 감가상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아주 바짝 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숫자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더 이쁜 모양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O 시장이 워낙 이제 전망이 밝다 보니까 거의 2030년까지는 특허 만료가 거의 지금 화두입니다. 빅파마들의 화두고
아까 이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허,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대응 전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급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M&A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머크도 또 프로메데우스를 또 인수하는 것처럼 이게 빠른 속도로 M&A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첨언하면 올해 M&A가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 활발한데 이 활발한 M&A가 연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그 리서치 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대부분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빠지면은 바닥에서는 대부분 그 팔지를 않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땐 거래가 안 되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나면은 그래, 향후에 더 올라올 것 같으니까 빨리 사자라는 매수 주체가 있는가 하면, 자,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그래, 조금 팔아볼까라는 매수자.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올해는 M&A가 무조건 활발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풍부한 자금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가 지금 다가오는 이 몇 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M&A를 한다. 이건 거의 팩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류에 맞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는 회사들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메데우스라든가 아까 시젠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성이 굉장히 큰 리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물질이다.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내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성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는 다른 적응증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이러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그런 회사들로 M&A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가 된다는 건요, 그동안 그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서 돈을 벌 창구가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약값이 거의 30%에서 40%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특허값을 안 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특허가 있으니까 그 특허를 우회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미라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휴미라라 그러면 과거에 누적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치료제입니다. 면역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치료제는 키투르다입니다. 암 치료제인 키투르다입니다. 그러니까 키투르다가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특허를 만료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회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향후의 블록버스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합병을 하는 거군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앱비라는 회사가 이제 빅파마인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휴미라라는 블록버스터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기존에 들어왔고 이제 6월부터인가요? 거기 이제 그 삼성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그 떨어지는 폭이 컸고 그 다음에 그 이 휴미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치료제 2개가 있는데 이 치료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모든 회사들이 빅파마라 그러면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블록버스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들 시장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블록버스터를 대체해야 하는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하는 그런 그 바이오텍들에 대한 그 관심, M&A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빅파마들이 이제 작년에는 이 가격에다가는 못 팔겠다라고 한 바이오텍들이 안 팔았거든요.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가격은 못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해는 또 재미있는 게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다 얹어줬어요. 프리미엄을 다 얹어주면서 빅파마들이 인수를 해가거든요. 70%에서 100%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다가 경영권을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팔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M&A 시장이 재미있고, 그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국내든 해외든 그런 바이오텍들은 금리가 올해 말에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굉장히 하반기에는 재미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보통 특허가요. 몇 년 정도 걸려요? 특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20년간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내기 시작한 것부터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대개 10년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팔아야 되는 시간은 10년이에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 특허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팔 수 있는 기간이 10년 남짓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허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물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그 특허를 이제 연장하면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조금 더 그 FDA에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아주 강하게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하는데,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터지면 진짜 아까 그 어마어마한 현금 보유량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빅파마들 되게 보면은 매출이 몇십조 원 정도 되고, 또 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한 30%대, 그 다음에 순이익률만 보더라도 한 25%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빅파마가 성공만 하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수많은 물질들을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약들이 이 실패한 것들을 모두 다 그 만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한 개의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더라도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 플랫폼이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을 확률은 10% 안쪽 남쪽이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승자가 거의 다 독식을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는 그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진짜 뭐 아니면 도라 그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고. 그 속성은 맞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기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미국은 바이오젠 그리고 크리스퍼를 소개시켜 주셨고, 한국은 툴젠,
레고캔바이오, 올릭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과 한국의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하면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 바이오 그 시장의 성장성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20-30% 정도는 주식 자산 투자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2-3천만 원 정도는 바이오 쪽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빅파마하고 그 바이오텍들하고 비중을 좀 이제 골고루 비중이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빅파마 관련한 뭐 ETF를 50%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바이오텍들의 그런 그 주식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보다는 조금 더 바이오텍들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바이오텍을 투자하실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 기술 수출한 경험이 있는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등 그런 요인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빅피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빅피처. 예, 빅피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개념상으로는 아까 그 바이오 의학 기술이라는 크리스퍼 카스나인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염기 서열이라는 그런 바이오 관련한 의학 기반 기술이 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그런 유전자 편집 기술, 그 다음에 시퀀싱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그 단백질 중에서도 단백질을 아예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희귀질환,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도 표준화된 그런 암이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형 그런 암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백신을 메신저 RNA로 이제 만들어서 그런 백신을 만들었었는데 이 백신을 암 치료용 백신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편화된 그런 암 치료용 백신이 아니라 개인화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저한테 맞는 그런 그 암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이제 빠른 속도로 그 조사를 해서 시퀀싱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의 맞춤형 백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신저 RNA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개별화된 그 백신으로다가 그걸 이제 치료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임상 이상에서 흑색종이라는 그 암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2B상에서 투여를 했는데 이걸 단독으로 투여하지 않고 키투루다라는 아까 블록버스터하고 같이 병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투루다 단독으로 투여했던 것 대비해서 사망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암의 재발률이 44%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이걸 이번에 이제 그 AACR에서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좀 더 숙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그 44%의 그런 위험을 낮춘다라는 그런 수치가 또 그 유지되고 있는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제 다 어떤 완성이 됐고 이거를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가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우더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 RNA 아까 뭐 크리스퍼라는 회사하고 벌텍스라는 회사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만들기 이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서막이 될 텐데 이런 유전자 편집 치료제, 메신저 RNA,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분해제라는 이 단백질 분해제는 기존에 이제 저해제들이 타겟팅할 수 없었던 단백질을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다 분해시켜버리는 기전을 이제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런 그 맞춤형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 이제 2030년 되면은 3조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6배 정도 이제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피처, 그야말로 이제 큰 그림들, 이런 분야의 맞춤형 개인 치료, 희귀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암 치료제 성장이 굉장히 시장이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모더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이런 회사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기술들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등에도 뭐 예를 들어 카티다 그러면 툴젠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포 치료제에다가 그 유전자 이제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특정한 유전자를 제거한 그런 T세포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T세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카스9 그 기술은, 기반 기술은 아주 다양한 곳에 지금 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그런 그 융합된 그 기술 속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잘 들었는데 그 시청자님들 가운데서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여전히 있으실 것 같아요. 바이오는 리스크가 크고 사기도 많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거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 같은 거 그런 기업을 뭐 피하는 법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바이오 기업에는 그런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이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 논리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식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10년 동안 계속 연구 개발을 해오면 물질부터 해서 비임상 단계에서 뭐 쥐 실험이나 아니면 대동물 실험도 하고 임상 일상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연구진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키우던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고, 어떤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쁜 얘기는 피하고 좋은 얘기는 서둘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는 자꾸 안 나오고 그게 나중에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왜 안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결국은 다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몇 개월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심정들은 회사의 심정들이 이해는 하지만 아예 거의 나쁜 거를 먼저 많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솔직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 하면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을 준다는 거죠. 특히나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특히나 그래요. 나쁜 얘기를 아예 터놓고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CEO를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좋은 얘기만 하겠구나. 나쁜 얘기는 하진 않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좋게 얘기한다 그래서 주가가 반영하냐?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도 이제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IT라든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900억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9가 나옵니다. 정부가 100억을 투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900억을 투자하는 거죠. 아, 투자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9가 나오는데 조사에 의하니까 바이오는 정부와 기관 투자가가 100억을 투자하면은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는 100억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간극은 뭐냐면 지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배터리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반도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양자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신뢰성 회복입니다. 신뢰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 거는 바이오 전체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뢰성이 있구나 없구냐는 이건 레버리지 효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25년도가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제 전체 바이오 산업이 올라온다면 그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막무가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곤란하다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더 성실하면서 그런 기술 수출이 되기도 하고 아예 그런 솔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언급을 하거나 신뢰성이 있는 업체들로 조금 더 추려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기업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리면 그때가 꼭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하락이라는 최후만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지금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실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몰리면 그때가 좀 거품이고 마지막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 증명을 한다 이런 거고요. 기관 투자가가 전혀 관심 없다고 해서 주식이 안 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급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먼 미래에 그 이익을 땡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먼 미래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거를 땡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도 안 된 거를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땡긴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라고 하면 한 5년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추정할 때는 2, 3년치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제 경영 전략에 포함되거든요. 중장기 전략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불확실성은 크지만 2, 3년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나는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2, 3년 후에 거를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너무 반영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먼 미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힘들게 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찌됐건 그 매출액이 올라오는 속도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몰리고 하는 거는 어떤 수급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또 굉장히 30년 정도 이 시장에 계신 거잖아요. 주가 조작 그런 거에 안 빠지려면,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주가 조작이요? 네, 며칠 전에 주가 조작 그게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 폭락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좀 입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혹해서 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좀 내 자체 필터를 가지면 네. 그런 기업들을 좀 피해서 건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매출액과 이익,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한 생각들, 올해까지는 어떻게 왔는지는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대차대조표를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최소한 과거 3년치의 매출액과 이익의 흐름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진 회사구나라는 거는 손익계산서 보면 알 수 있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어느 정도 현금과 자산이라든가 이런 항목 구성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변동폭이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터무니없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그만큼 높으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투자의 룰이라는 거는 이쪽 금융시장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회의감을 많이 느꼈을 때는 2009년에서 12년 그 사이일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외국계 증권사가 선물옵션 만기일 날 주가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종가의 변동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운용사가 거의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돈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걸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안 일어나는 일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유혹들은 늘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외자계 회사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레포트와 이런 연계돼 가지고 벌어졌을 때는 거의 규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사에서 적정한 처벌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시장에는 늘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아까 바이오도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한 개 회사가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룰을 지키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10%가 넘어서 20%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난 한 3, 4개 정도 랩포트폴리오에 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 회사들이 다 망할 확률은 오히려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꼭 만드시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강제적으로 포트폴리오라든가 컴플라이언스가 있어가지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강제적으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데 개인들은 강제적으로 그거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전부 다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수익률 게임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기관들은 그런 그 지표,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싸워야 되는데 개인들은 수익률하고 싸워요. 몇 퍼센트, 20%, 30%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게 오히려 굉장히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더 이게 약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젊은 때 실수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그런 리스크 룰을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머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자기 걸로 체득해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돈을 어느 정도 나중에 버는 그런 그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에, 그리고 확률도 좋아지고 실수도 안 하고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는 자산이 부동산이든 어디든지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융시장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이 금융시장에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야만 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한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확률 좋은 투자가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오겠다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알바킹 이혜진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